평범한 생활비 인출이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되는 시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노후 자산이 위험해지고 있다. 가족을 위해 보낸 돈이 증여로 간주되고 오히려 벌금과 가산세를 물게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몇 번 나눠서 인출한 현금, 자녀에게 송금한 학자금, 손주 결혼을 돕기 위해 건넨 축의금까지 이제는 모두 국세청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시스템 속에서 의심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최근에는 20년 넘게 갖고 온 밭을 팔아받은 3억 원을 은행에 입금한 고령 농민이 세무조사 끝에 4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까지 등장했다. 단 한 번의 입금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문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희진 채널 구독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세청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지금은 세무 상담을 전문으로 돕고 있는 정서연 세무사입니다. 2025년 6월 현재 이제는 그냥 평소처럼 ATM에서 생활비를 인출하거나 손주 결혼식에 축의금을 건넨 것만으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녀에게 도와준 돈이 오히려 증여로 오해받아 불필요한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어머님, 아버님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를 제가 경험한 현장의 사례와 함께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요즘 국세청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무공무원 포상제도입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세금을 많이 징수한 공무원에게 징수 실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연간 2천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무 공무원도 실적 압박을 받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거래는 놓치지 않고 꼼꼼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생활비든 자녀나 손주에게 준 돈이든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세청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탐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현금이니까 괜찮겠지, 가족 간이니까 문제없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제도는 세무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하나의 유인책이 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구조가 된 겁니다. 특히 은행에서 하루에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가 됩니다. 내 돈인데 왜 보고하느냐고 의아하실 수 있지만 이는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고 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하루 동안 1천만 원을 넘는 현금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면 그 기록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거래 형태가 수상하면 의심거래 보고로 따로 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 같은 ATM에서 반복적으로 현금을 쪼개서 인출하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통장에 갑자기 큰돈이 입금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거래는 단순 기록을 넘어서 의심으로 보고되며 필요시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현금 거래도 가족 간 돈 거래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쯤 더 생각하시고 기록을 남겨두시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절대 겁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알아두시는 것이 어머님, 아버님의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거래들이 의심거래로 분류되는지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며칠 연속으로 같은 ATM에서 일정 금액 이하로 나눠서 현금을 인출한다거나 소득이 거의 없는 통장에 갑자기 수천만 원이 입금된다면 이런 거래는 이상 패턴으로 간주되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자동 보고됩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입금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IU가 이 정보를 곧바로 국세청이나 경찰, 검찰에 넘기는 건 아닙니다. 먼저 국세청이 해당 거래에 탈세 가능성이 있다며 자료를 요청해야 하고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FIU가 내부 심사를 거쳐 자료를 넘깁니다.
이후 국세청은 FIU에서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홈택스 자료, 카드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 등 방대한 빅데이터를 교차 분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는 AI 기술도 활용돼서 의심 계좌나 비정상적인 현금 흐름을 자동으로 탐지하게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은행에 공식 자료 요청서를 보내서 계좌 잔액, 입출금 내역, 상대방까지 세세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세청이 아무 이유 없이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지만 평소에 무심코 한 현금 거래 하나가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금 거래도 반드시 기록을 남기고 금액이 클 경우엔 목적까지 분명히 해두셔야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66세 김말순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도 현금을 선호하셔서 한 달 생활비로 보통 3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쓰셨고 인출도 늘 직접 하셨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ATM에서 하루에 100만 원씩 며칠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인출하셨는데요. 바로 이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은행 내부 시스템에서 이 거래를 고액 반복 현금 인출로 자동 인식했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 겁니다. FIU는 해당 거래가 단순한 생활비인지 자금 세탁이나 탈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국세청은 김 어르신의 계좌 내역과 카드 사용, 현금 영수증 내역을 AI로 교차 분석했고 현금 흐름에 비해 명확한 지출 증빙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면서 세무조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병원 가고 장 보려고 뽑은 돈일 뿐인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 며 억울해하셨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지만 사용 내역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 현금 탈로 은닉 의심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금융 시스템은 이미 그 흐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그 기록을 언제 어떤 시점에 이상거래로 인식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봄 68세 박춘식 어르신은 20년 넘게 농사지어온 밭을 팔고 3억 원을 수표로 받았습니다. 그 돈을 몇 달간 집에 보관하다가 봄이 되자 은행에 한 번에 전액 현금으로 입금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번 돈이고 정당한 소득이니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입금액이 3억 원이라는 점, 입금자가 고령자라는 점, 그리고 이전까지 신고된 소득 흐름이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이 거래는 고액 현금 거래이자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었습니다. FIU는 출처 불명확, 비정기 입금, 고액 현금이라는 사유로 국세청에 자료를 넘겼고 국세청은 즉시 박 어르신의 금융 자료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밭을 판 건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문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박 어르신은 20년 전에 산 땅이기 때문에 세금이 나올 줄 몰랐고 중개인도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양도 차익을 고의로 숨겼다고 판단했고 탈루 혐의로 세금과 가산세를 모두 부과했습니다. 정확히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 약 3천만 원에 무신고 가산세 20%,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총 4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나왔고요. 그야말로 어르신 입장에선 팔고도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처럼 설마 이것까지 문제될까 싶은 거래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박춘식 어르신의 사례로 돌아가 볼게요. 이분이 납부하지 못했던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었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이자까지 합쳐지면서 총 세액은 4천만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현금 입금 자체가 잘못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단지 세금 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그것도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매우 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최근 강화된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와 이상 거래 추적 시스템의 영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신고를 안 하면 얼마나 무서운가요? 지금부터 무신고 가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말 그대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일종의 벌금성 세금입니다. 단순히 몰랐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같은 사유로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신고하지 않았다 이꼬르 성실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로 5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일반적인 무신고라면 본세의 20%, 즉 100만 원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의적으로 숨겼다거나 허위 계약서나 차명 계좌 등을 이용했다고 판단되면 이때는 가산세가 40%까지, 즉 200만 원까지도 붙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지연이자라는 것이 붙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날부터 하루에 0.02%, 즉 연 7.3%에서 8% 가까운 이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고 6개월만 지나도 수십만 원, 1년이 넘으면 이자만으로도 수백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계산이 됩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 세금이면 끝났을 일이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100에서 200만 원의 가산세, 수백만 원의 지연이자까지 합쳐져서 결국 700만, 800만 원, 심하면 그 이상까지 세금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립니다. 세금 자체보다 무서운 건 신고하지 않은 데서 오는 가산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식한테 생활비 좀 준 건데 설마 세금까지 나오겠어? 하지만 금액이 커지고 정기적으로 반복되면 단순한 생활비도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괜찮겠지라고 넘기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의 20%가 가산세로 붙는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간다. 거기에 하루하루 쌓이는 지연이자가 별도로 더해진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세금 신고를 놓친 데가, 즉 세금 폭탄의 실체입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 생활비, 병원비 같은 것들도 정말 비과세 대상인지 증여세 대상은 아닌지 미리 확인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님, 아버님의 자산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특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가족 간 금전 거래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생활비, 용돈, 학자금 등을 주는 건 아주 흔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선의의 지원이 오히려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국세청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실 경우 10년간 누적 금액이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10년 합산 6억 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니, 가족끼리 서로 도운 건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이 생각에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만 비과세로 인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어머님이 매달 1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돈을 자녀가 고스란히 통장에 모아뒀다가 집을 샀다. 그럼 국세청은 이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점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 식비, 병원비, 교통비, 교육비 등 일상적인 생활 지출이어야 하고 그 내역이 거래명세서, 카드 내역, 이체 기록 등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돈을 보내실 때는 가능하면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이체 시 입금 메모란에 생활비라고 명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의로 준 돈이라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출처불명 자금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합산 금액이 면세 한도를 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본 증여세 10%에 더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무신고 가산세 20% 그리고 지연이자까지 함께 부과돼서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 간 금전 거래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특히 생활비나 병원비, 용돈 등은 일상에서 자주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은 세무 시스템이 너무 정밀해서 우리끼리 준 돈인데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준 돈이 정말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금액과 목적이 증여 기준을 초과하는 건 아닌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일상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현금 거래의 함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대 박정근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작년 가을 박 어르신은 결혼을 앞둔 손자에게 작은 아파트 전세금 보태라 며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족끼리 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현금으로 줬으니 아무도 모를 텐데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신고는 당연히 하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올해 5월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여세 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제서야 박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가족끼리 준 건데 왜 세금 얘기가 나와? 하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죠. 국세청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손자에게 준 1억 원 중 10년간 증여세 기본공제액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5천만 원에 대해 본세 10%, 즉 500만 원의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 즉 100만 원, 이렇게 총 6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 이 손자분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부담하게 된 거죠. 더 큰 문제는 신고 기한을 넘겼다는 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 이미 5개월 이상이 지나버려서 지연이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자만 수십만 원이 붙었고 전체 세금은 더욱 불어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몰랐어도 안 한 건 안 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미신고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가산세와 이자가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60대 이정희 어머님은 3년 동안 매달 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씩 총 1억 원 가까운 금액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송금할 때마다 통장에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기셨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을 받은 딸이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통장에 그대로 쌓아뒀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모은 금액으로 결국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고 국세청은 이 거래를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 내역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입금 메모에 생활비라고만 적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결국 어머님은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제외한 초과분 5천만 원에 대해 500만 원의 증여세, 100만 원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지연이자 수십만 원까지 딸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만 남겼다고 생활비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한 내역이 함께 있어야 진짜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이라고 해도 금전 거래는 점점 더 엄격하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활비일 뿐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정희 어머님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간 딸에게 보낸 생활비 명목의 금액이 총 1억 원이 넘었고 그중 증여세 기본공제 5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의 증여세, 20%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수십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함께 부과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셈이 된 겁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매우 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족끼리 도운 건데 무슨 문제가 있어? 하시지만 그 생각 자체가 지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준 돈, 손주 결혼을 도우려 보탠 돈, 이런 건 원래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 간 거래라도 증여세 신고를 철저히 하셔야 하고 생활비를 주실 때도 꼭 계좌이체로 생활비라고 메모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받은 분 역시 실제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셔야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도 종종 받습니다. 그럼 증여세도 부모가 대신 내주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증여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1억 원을 주고 증여세 1천만 원도 부모가 대신 납부했다면 국세청은 자녀가 1억 원이 아니라 1억 1천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증여세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자기가 내야 하고 부모가 대신 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세금 설계와 신고 절차를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려다 되레 더 내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라는 생각만으로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반복적인 인출, 소득이 없던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는 의심 거래로 분류되어 국세청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들은 국세청이 요청할 때에만 열람되지만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금융거래, 카드 사용, 부동산, 현금 영수증 내역까지 모두 분석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증빙이 부족하면 불필요한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생활비, 결혼자금, 병원비 같은 금전거래도 10년간의 증여세 공제 기준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요.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수백만 원, 심하면 수천만 원까지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자녀에게 준 돈이 생활비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현금을 입금했을 때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꼭 미리 따져보시고 애매하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세무사 상담이 어려우시다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그 한 통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세금 문제는 사실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평생 정직하게 모아오신 소중한 노후 자산, 제발 마지막까지 지켜내시고 걱정 없는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정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잠시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남성들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당신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내일은 더 가벼우시길 바랍니다.